정희수님, 지금 도망치세요. 법무사 사무실 대기실. 제 핸드폰에 뜬 익명 문자 한 통. 바로 옆에는 손녀 사위 강준서가 환하게 웃으며 앉아 있었고, 창밖 주차장에는 검은 세단 2대, 그 앞에서 정장 입은 남자 3명이 담배를 피우며 저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초안을 펼쳐보는 순간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재산 전부를 후견인에게 위임한다. 30년 은행원 생활, 수만 건의 계약서를 봐온 제 눈이 한 줄을 놓칠 리 없었습니다. 준서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할머니, 그냥 여기만 사인하시면 돼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심장이 터질 듯 뛴 적이 없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떨리는 다리로 복도를 나섰습니다. 비상계단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12층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준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익명 문자 한 통이 제 15억 재산과 목숨을 구할 마지막 경고였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얼마나 치밀하고 끔찍한 조직의 덫에 걸려 있었는지를. 여러분, 지금까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희순 할머니가 통장 내역서 한 장으로 밝혀낸 충격적인 조직의 정체와 브로치 녹음기 하나로 보스를 무너뜨린 완벽한 역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치밀한 복수극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정희순 할머니의 놀라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 정희순이라고 합니다. 서울 변두리 재개발 예정지에서 30년째 살고 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10년, 혼자서 단독주택을 지키며 지냈죠. 평생 은행원으로 일했습니다. 30년간 창구에서, 대출팀에서, 마지막엔 지점 부지점장까지 했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일이 제 전부였습니다. 통장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의 인생이 보였죠. 퇴직금과 남편 보험금, 그리고 이 집, 전부 합쳐 15억 정도 됩니다. 재개발이 확정되면 보상금만 15억이 넘을 거라고 했습니다. 딸 하나 있습니다. 결혼해서 부산에 살죠. 1년에 명절 때나 한번 볼까 말까 합니다. 그런 제게 6개월 전 손녀 사위 강준서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죠? 제가 자주 들를게요. 준서는 30대 중반, 잘생기고 말도 잘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손녀 사위가 왜 부산도 아니고 서울까지 올라와서 저를 챙기는지. 하지만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와 청소를 해주고, 장을 봐주고, 밥까지 해주니 고마웠습니다. 할머니, 요즘 재개발 사기꾼들 많아요. 조심하세요. 준서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사시니까 위험하잖아요. 후견인 제도 아세요? 후견인 제도. 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재산을 제가 법적으로 지켜드릴게요. 사기꾼들이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40년 지기 친구 김옥희는 달랐습니다. 오키는 부동산 중개업을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동네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죠. 희수나, 후견인 한번 정하면 내 재산 내 맘대로 못 써. 오키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거 법원 허가 받아야 하는 거야. 일단 지정되면 내가 원해도 못 바꿔. 에이, 우리 준서가 무슨 나쁜 짓을 하겠어.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오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희수나, 그 애 눈빛이 이상해. 널 볼 때랑 딴 데 볼 때랑 완전히 달라. 오키야, 내가 사람을 너무 안 믿어. 그날 이후로도 준서는 매주 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준서가 가져다 준 건강즙. 할머니 건강을 위해 한의원에서 특별히 만들어 왔어요. 매일 아침 한 포씩 드세요.
달콤하고 약간 쓴맛이 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머리가 자꾸 멍했습니다. 간단한 계산도 틀렸습니다. 슈퍼에서 5,000원짜리 물건 사고만 원 냈는데 거스름 돈이 얼마인지 순간 헷갈렸습니다. 30년 은행원이 숫자로 밥 먹고 산 제가 암산을 못한다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은데. 준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할머니,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병원 예약해 드릴게요. 그날 밤, 오키에게 전화했습니다. 오키야, 나 요즘 머리가 이상해. 계산도 틀리고 깜빡깜빡해. 희순아, 그 건강즙 먹지 마. 오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왜? 그냥 느낌이 안 좋아. 준서가 가져다 준 거 다 먹지 마. 저는 오키의 말이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건강즙은 몰래 버렸습니다. 신기하게도 며칠 지나자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계산도 다시 정확해졌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건강즙에 뭔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일주일 후 준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법무사 사무실 예약했어요. 내일 같이 가요. 법무사? 네, 후견인 계약 서류 작성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30분이면 끝나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서야, 나 아직 괜찮은데 뭐 하러. 할머니,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치매 오면 계약도 못해요. 준서의 목소리가 살짝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6개월 전부터의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소액 인출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3만 원, 5만 원, 2만 원. 제가 뽑은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 도장을 몰래 써서 연습한 거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준서였습니다. 준서가 제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은행에서 연습한 거였습니다. 왜 다음 날 아침 준서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할머니, 출발해요. 저는 가방에 핸드폰과 신분증, 그리고 도장을 챙겼습니다. 차 안에서 준서는 계속 웃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만 끝나면 정말 안심이에요. 제가 할머니 재산 지켜드릴게요. 12층짜리 오피스텔 건물. 법무사 사무실은 12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준서가 접수대에서 서류를 받아왔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정희수님, 지금 도망치세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르는 번호, 익명 문자. 정희수님, 지금 도망치세요. 누가 보낸 걸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주차장에 검은 세단 2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 정장 입은 남자 3명이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고개를 들어 12층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할머니, 이리 오세요. 준서가 저를 불렀습니다. 법무사가 계약서, 초안을 펼쳐 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은행원 습관으로 서류를 꼼꼼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년후견인 계약서. 피후견인 정희수는 본인의 재산 전부를 후견인 강준서에게 위임하며 전부, 재산 전부를 위임한다. 제 15억짜리 집과 예금 계좌 전부를 준서 이름으로 넘긴다는 뜻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준서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잠깐만, 내가 좀 더 읽어볼게. 할머니, 법무사님 바쁘세요. 그냥 여기만 사인하세요. 준서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상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피후견인이 후견인 계약을 해지하려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제 재산을 강탈하는 함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서명하세요. 준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계약서에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15억 다 빼앗깁니다. 문자를 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건강즙, 소액 인출 연습, 후견인 계약, 창밖에 검은 세단. 준서는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지금요? 급해서 그래. 복도로 나왔습니다. 화장실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편으로 걸었습니다. 비상계단, 12층.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어디 가세요? 준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68세 할머니가 12층 계단을 뛰어 내려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0층, 9층, 8층. 발소리가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할머니, 위험해요. 멈추세요. 저는 더 빨리 뛰었습니다. 5층, 4층, 3층.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층 출구가 보였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밖은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큰 길로 나가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골목을 빠져나가 대로변으로 뛰었습니다. 손을 흔들어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옥수동이요. 빨리 가주세요. 오키 부동산 사무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뒷주리로 오피스텔을 돌아봤습니다. 준서가 건물 밖으로 뛰쳐나와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준서 옆에 섰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가 내려 준서와 뭔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택시가 골목을 빠져나가자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문자를 다시 봤습니다. 정희수님, 지금 도망치세요. 계약서에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누가 보낸 걸까요? 어떻게 제 핸드폰 번호를 알았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제가 위험에 처한 걸 알았을까요? 문자는 2통뿐이었습니다.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고객님이 거신 전화는 받을 수 없습니다. 끊긴 번호였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네, 괜찮아요.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손녀 사위가 저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15억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검은 세단, 정장 입은 남자들, 조직이 있었습니다. 30분 후, 오키 부동산 사무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요금을 내고 내렸습니다. 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키가 고개를 들었다가 제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희순아,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오키야, 목이 메었습니다. 오키야, 큰일 났어. 오키가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와. 어서. 사무소 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앉았습니다. 오키가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계약서, 익명 문자, 검은 세단, 12층 계단. 오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희순아, 이거 심상치 않아. 나도 알아.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돼. 뭐라고 신고해? 손녀 사위가 나한테 계약하자고 했다고?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
오키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서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왜 갑자기 도망가신 거예요? 준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상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독을. 준서야, 미안해. 갑자기 어지러워서. 할머니, 지금 어디세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집에서 쉴게. 할머니, 계약은 어떻게 해요? 오늘 하기로 했잖아요. 제 손이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에 하자. 할머니. 준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요즘 할머니 많이 이상하세요.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희순아, 이제 시작이야. 준서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도망친 걸 들켰습니다. 이제 준서는 다른 방법을 쓸 겁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그날 밤, 오키 사무소 뒷방에서 잤습니다. 집에 갈 수 없었습니다. 준서가 분명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7시, 오키가 급하게 뒷방 문을 열었습니다. 희순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오키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동네 반상회 단톡방이었습니다. 긴급 공지 정희순 할머니 실종. 치매 증상으로 가출하신 것으로 추정. 발견 시 영일영 강준서로 연락 바랍니다. 제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치매. 희순아, 준서가 파출소에 신고했대. 어젯밤에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내가 치매라고? 오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것 봐. 오키가 또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준서가 동네 슈퍼 사장님, 약국 사장님, 부동산 중개인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낸 거였습니다. 할머니가 요즘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걱정입니다. 혹시 이상한 행동하시면 연락 주세요. 제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날 미친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 오키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희순아, 진정해. 우리가 증명하면 돼. 어떻게 증명해? 아무도 날 안 믿을 거야.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제 딸. 손이 떨렸지만 받았습니다. 엄마. 응, 민지야. 엄마, 준서한테 전화 왔어. 엄마가 실종됐다고. 민지야, 나 괜찮아. 실종 아니야. 엄마, 요즘 많이 이상하시다며? 준서 말로는 계산도 틀리고 깜빡깜빡 하신다는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지야, 그게 아니라 엄마, 병원 가봐요. 치매는 초기에 잡아야 해요. 나 치매 아니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 소리 지르지 마세요. 엄마가 지금 흥분하시는 것 좀 봐요. 민지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준서가 나한테. 엄마, 준서 말로는 엄마가 요즘 이상한 소리 많이 하신대요. 피해망상도 있고. 피해망상. 제 딸이 저를 정신병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엄마, 제가 서울 올라갈게요. 일단 병원부터 가봐요. 민지야, 엄마 정신 멀쩡해. 엄마, 치매 환자들은 다 자기가 멀쩡하다고 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오키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희순아, 울지 마.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마저 저를 외면했습니다. 오후 2시, 오키가 나갔다 왔습니다. 희순아, 이거 봐. 오키가 서류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치매 진단서였습니다. 이름 정희순. 진단명 알츠하이머형 치매 초기.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준서가 병원에서 받아온 거래. 3개월 전에 발급됐어. 3개월 전?
저는 3개월 전에 병원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위조야, 희순아. 완전히 가짜 진단서야. 오키가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근데 이거 봐. 병원 도장이 찍혀 있어. 의사 서명도 있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해? 조직이야. 희순아. 준서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의사도 한패고 법무사도 한패야.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조직. 돈과 권력이 있는 조직이 저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오키야, 나 어떡해?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 준서가 뭘 하려는지 확실히 밝혀야 해. 그날 저녁, 오키가 부동산 사기 피해자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68세 할머니, 손녀 사위에게 후견인 사기 당할 뻔. 도와주세요.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똑같은 수법으로 당했습니다. 연락 주세요. 오키가 저를 불렀습니다. 희순아, 댓글 봐. 같은 피해자가 있대.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아이디는 정의를 찾아서였습니다. 이 사람한테 연락해 볼까? 그래야지. 오키가 쪽지를 보냈습니다.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옥수동 카페에서 만나요. 제가 아는 것 다 알려드릴게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통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30년 은행원의 습관으로 거래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시작된 소액 인출. 3만 원, 5만 원, 2만 원. 패턴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3만 원씩 한 달에 2번, 그 다음엔 5만 원씩 한 달에 3번, 최근엔 2만 원씩 한 달에 4번. 금액은 줄었지만 횟수는 늘었습니다. 왜? 연습이었습니다. 제 도장으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연습. 처음엔 큰 금액으로 시작했다가 익숙해지자 작은 금액으로 자주 연습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출은 일주일 전, 후견인 계약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준서는 6개월간 저를 관찰하고 건강즙으로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도장 인출을 연습하고 위조 진단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후견인 계약이었습니다. 계약만 완료되면 제 15억은 합법적으로 준서 손에 넘어가는 거였습니다. 저는 통장을 꽉 쥐었습니다. 절대 안 돼. 다음 날 아침, 오키와 함께 카페로 향했습니다. 10시 정각, 카페 구석 자리에 40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순 할머니시죠? 네, 맞습니다.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수진의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파일을 펼쳤습니다. 신문 스크랩이었습니다. 70대 노인, 후견인 사기로 18억 재산 잃어, 충격으로 사망. 기사 날짜는 5년 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 아버지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재개발 지역에서 혼자 사셨어요. 어느 날 조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친절하게 아버지를 돌봐줬죠. 그리고 후견인 계약을 했어요. 3개월 만에 아버지 재산 18억이 전부 사라졌어요. 아버지는 충격으로 돌아가셨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범인은 잡혔나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합법적인 후견인 계약이었대요. 경찰도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럼 그 조카는? 사라졌어요. 돈 가지고. 수진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5년간 추적했어요. 그리고 알아냈어요. 조직이 있다는 걸. 수진이 서류를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이 조직의 이름은 따로 없어요. 하지만 보스가 있어요.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50대 중반 남자, 단정한 정장 차림.
변호사 박민재. 겉으로는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지만 뒤에서는 후견인 사기 조직을 이끌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5년간 추적했어요. 아버지를 죽인 놈들을 찾기 위해. 수진이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피해자 명단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확인된 피해자만 27명이에요. 전부 60대 이상 노인, 재개발 지역 거주자, 혼자 사는 사람들 27명. 제가 28번째였습니다. 수법은 항상 똑같아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1단계 타겟 선정. 재개발 예정지에서 혼자 사는 노인을 찾아요. 재산이 많을수록 좋죠. 2단계 접근. 가족이나 친척으로 위장해서 친절하게 접근해요. 할머니 경우는 손녀 사위였죠. 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3단계 판단력 흐림.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몰래 먹여요. 건강즙, 한약, 영양제에 섞어서요. 건강즙. 준서가 가져다 준 그 달콤한 건강즙. 4단계 위조 진단서. 조직 내부에 의사가 있어요. 가짜 치매 진단서를 만들어줘요. 5단계 후견인 계약. 법무사도 한패예요. 완벽한 서류를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재산을 이전시켜요. 6단계 재산 인출. 계약 완료 후 일주일 내로 전 재산을 빼돌려요. 7단계 증거인멸. 노인을 요양원에 강제 입소시키거나 심한 경우.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한 경우엔 사고사로 만들어요. 오키가 숨을 삼켰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27명 중 5명이 사망했어요. 전부 우연한 사고로 처리됐죠.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거나 가스 중독이거나.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제가 계약서에 사인했다면 저도 그렇게 됐을 겁니다. 경찰은 모르나요? 수진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모든 게 합법적인 절차거든요. 후견인 계약도, 재산 이전도, 진단서도 전부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현장을 잡아야 해요. 범행 순간을 직접 잡아야 해요. 수진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가 아는 검사님이 계세요. 3년간 이 조직을 쫓고 있어요. 하지만 계속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해요. 명함에는 서울중앙지검 한민우 검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분께 연락드려 볼게요. 할머니 케이스가 결정적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할머니, 한 가지 증거가 필요해요. 뭔가요? 준서가 할머니 재산을 노렸다는 직접적인 증거요. 통장 내역만으로는 부족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30년 은행원.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 통장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오래된 통장을 꺼냈습니다. 수진과 오키가 통장을 봤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까요? 저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여기 보세요. 6개월 전부터 소액 인출이 반복돼요. 수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뭐예요? 연습이에요. 준서가 제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은행에서 인출 연습한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패턴이 보여요. 처음엔 큰 금액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작은 금액으로 자주 인출했어요. 익숙해지는 과정이에요. 수진이 감탄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결정적이에요. 인출 시간도 전부 평일 오전이네요. 할머니가 집에 계실 시간이죠? 네. 저는 오전엔 항상 집에 있어요. 그럼 할머니가 직접 뽑은 게 아니라는 증거예요. 수진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 통장 사진 찍어도 될까요? 검사님께 보내드려야 해요. 그러세요. 수진이 통장을 여러 각도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혹시 준서가 집에 온 날짜 기억하세요? 매주 토요일이요. 토요일이면 은행 문 닫는데 인출은 전부 평일이네요. 그러게요.
이것도 증거예요. 준서가 따로 시간 내서 할머니 몰래 은행 간 거예요. 오키가 끼어들었습니다. CCTV는 없을까? 은행 CCTV에 준서가 찍혔을 거 아냐?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은행 CCTV 확보하면 결정적이에요. 검사님께 요청드려 볼게요. 수진이 한민우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검사님, 저 이수진입니다. 새로운 피해자 발견했어요. 이번엔 증거가 있어요. 통화가 5분쯤 이어졌습니다. 수진이 전화를 끊고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 검사님이 오늘 저녁에 만나자고 하세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반격할 기회가 왔습니다. 그날 오후 준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걱정돼요. 할머니, 전화 좀 받으세요. 할머니 건강 안 좋으시죠? 병원 가셔야 해요. 마지막 문자가 섬뜩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제가 요양원 알아봤어요. 좋은 데예요. 같이 가봐요. 요양원. 27명 피해자 중 일부가 강제로 보내진 곳. 저는 문자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증거였으니까요. 저녁 7시 한민우 검사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였습니다. 정희순 할머니시죠? 반갑습니다. 검사님, 도와주세요. 한 검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3년간 이 조직을 쫓았어요. 하지만 계속 놓쳤어요. 이번엔 다릅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시고 증거가 있어요. 반드시 잡겠습니다. 한 검사가 통장 사본을 받습니다. 이거 완벽한 증거예요. 내일 바로 은행 CCTV 확보하겠습니다. 그럼 준서를 잡을 수 있나요? 할머니, 준서만으로는 부족해요. 조직 전체를 잡아야 해요. 보스 박민재까지. 어떻게요? 한 검사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현장을 잡아야 합니다. 준서와 박민재가 직접 할머니한테 후견인 계약을 강요하는 순간을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제가 미끼가 되는 건가요? 네.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68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겠습니다. 한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작전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검사가 은행 CCTV를 확보했습니다. 할머니, 보세요. 노트북 화면에 준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제 통장과 도장으로 돈을 인출하는 모습. 날짜는 3개월 전부터 일주일 전까지 총 12회. 이거면 충분합니다. 준서가 할머니 몰래 인출한 증거예요. 수진이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검사님이 법무사 사무실 전화 녹취도 확보했어요. 녹취록에는 준서와 법무사의 대화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순 할머니 계약, 이번 주 금요일로 잡았습니다. 진단서는 박 변호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완벽합니다. 좋아요. 계약 완료되면 바로 재산 이전 진행하세요. 제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전부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가 공격할 차례예요. 한 검사가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준서한테 먼저 연락하세요. 후견인 계약 다시 하겠다고요. 준서가 믿을까요? 믿을 겁니다. 할머니가 치매 환자라고 생각하니까요. 마음을 바꾼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엔요. 준서가 할머니 집으로 올 겁니다. 박민재도 함께 올 거예요. 제 집에서 계약하자는 건가요? 네. 할머니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이 밖에서 대기하다가 계약 강요 장면이 찍히는 순간 진입합니다.
수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검사님, 혹시 할머니가 위험하진 않을까요? 제가 바로 옆집에 대기하겠습니다. 이어폰으로 실시간 청취하고요.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바로 들어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하죠? 내일 하시죠. 너무 오래 끌면 준서가 의심할 수 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할머니, 준서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준서야, 나 희순이야. 할머니, 어디 계세요? 정말 걱정했어요. 미안해, 준서야. 할머니가 요즘 머리가 이상해서. 할머니, 괜찮아요. 이해해요. 지금 어디세요? 집에 왔어. 정말요? 그럼 제가 바로 갈게요. 준서야, 그 계약 말이야. 제 목소리를 일부러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생각해봤는데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준서 말대로 재산 지켜야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정말이세요? 응. 근데 법무사 사무실은 무서워. 집에서 하면 안 돼? 물론이죠. 할머니, 제가 법무사님이랑 같이 갈게요. 내일 오전 10시 어때요? 좋아. 할머니,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할머니 꼭 지켜드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희순아, 잘했어. 한 검사가 말했습니다. 미끼를 물었습니다. 이제 준비하죠. 그날 밤, 한 검사팀이 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현관, 부엌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할머니, 이 카메라는 렌즈가 1mm도 안 돼요. 절대 안 보여요. 현관 신발장 위 액자 뒤, 거실 시계 안, 부엌 환풍구, 3곳에 카메라가 숨겨졌습니다. 할머니는 이 이어폰 끼세요. 작은 이어폰이었습니다. 제가 옆집에서 실시간으로 듣고 있을 거예요. 위험하면 바로 도와주세요라고 외치세요. 30초 안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서명 직전까지만 진행하시면 돼요. 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한 검사팀이 옆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어폰에서 한 검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들리세요? 네, 들려요. 긴장하지 마세요. 평소처럼 행동하시면 돼요. 저희가 다 보고 있어요. 9시 50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준서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낯선 남자, 50대 중반, 단정한 정장. 사진에서 본 그 얼굴, 박민재였습니다.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준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분은 박민재 변호사님이에요. 제가 모셔왔어요. 박민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반갑습니다. 제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세 사람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박민재가 서류 가방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서명만 몇 개 받으면 끝나요. 준서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저 여기 있잖아요. 박민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성년후견인 계약서입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저는 30년 은행원 습관으로 서류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전부를 후견인에게 위임한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계약 해지는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할머니, 다 읽으셨어요? 그럼 여기 서명하세요. 박민재가 펜을 건넸습니다. 이어폰에서 한 검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더 끌어주세요. 강요하는 장면이 필요해요. 저는 펜을 받았지만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재산을 전부 위임해야 하죠? 박민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후견인 제도예요. 할머니 재산을 지키려면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해요. 그런데 제가 재산을 못 쓰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 준서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요즘 많이 헷갈리시죠? 그냥 서명하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할머니, 준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 서명 안 하시면 나중에 치매 더 심해지면 계약도 못 해요. 그럼 할머니, 재산 사기꾼한테 다 빼앗겨요. 박민재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할머니, 우리 시간 없어요. 빨리 서명하세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어폰에서 한 검사의 목소리. 완벽해요. 지금 들어갑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검찰이다. 꼼짝 마. 한민우 검사와 수사관 4명이 돌입했습니다. 준서와 박민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예요? 강준서, 박민재, 후견인 사기, 사문서 위조, 노인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린 합법적인 계약을. 닥쳐. 한 검사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전부 녹화됐어. 할머니한테 계약 강요한 거, 협박한 거 다 찍혔어. 박민재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그리고 이것 봐. 한 검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은행 CCTV. 강준서가 정희순 할머니 몰래 통장에서 12회 인출한 증거. 위조 진단서. 법무사와의 녹취. 전부 있어. 준서가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간 저를 속인 손녀 사위. 27명을 사기친 조직 보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한 검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네, 괜찮아요. 수사관들이 준서와 박민재를 끌고 나갔습니다. 오키와 수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희순아, 저는 오키의 품에 안겼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싸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준서와 조직원 5명이 구속됐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후견인 사기 조직 검거, 27명 피해자 확인. 저는 텔레비전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한 검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박민재가 석방됐습니다. 제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고가 변호인단을 선임했어요. 증거 불충분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서 석방 결정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증거가 있잖아요. 녹화 영상이 법적 증거로 인정 안 됐어요. 할머니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이유로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준서는요? 준서는 구속 유지됐어요. 은행 CCTV는 합법적 증거니까요. 하지만 박민재는. 한 검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부에 스파이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증거를 조작했어요. 다음 날 박민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텔레비전에 그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침착한 표정. 저는 20년간 법률 상담을 해온 변호사입니다. 박민재가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최근 저를 후견인 사기 조직의 보스라고 몰아가는 누명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해입니다. 저는 노인분들의 재산 보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제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정희순 할머니 경우 안타깝게도 할머니께서 치매 초기 증상으로 사실을 오해하고 계십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쾌유를 빕니다. 그리고 저는 법정에서 결백을 증명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포털 뉴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착각한 거 아니야?
변호사가 왜 사기를 쳐? 요즘 노인들 치매 걸리면 피해망상 심하던데. 여론이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 앞에 검은 세단이 주차됐습니다. 24시간 내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제 집에 편지가 왔어요. 무슨 편지요? 협박 편지요. 아버지처럼 되고 싶냐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진 씨, 조심하세요. 할머니도요. 일주일 후,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한민우 검사가 좌천됐습니다. 강원도 산골 지청으로 한 검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검사님, 무슨 일이에요? 제가 이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할 것 같아요. 왜요? 압력이 들어왔어요. 위에서요. 박민재가 로비를 했나 봐요. 한 검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할머니를 못 지켰어요. 검사님, 아니에요. 할머니, 조심하세요. 박민재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돈과 권력이 있어요. 법도 그를 막지 못해요. 한 검사가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준서는 구속됐지만 진짜 보스는 자유롭습니다. 증거는 무효가 됐고 여론은 저를 치매 환자로 봅니다.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지야, 엄마, 뉴스 봤어요. 엄마가 변호사한테 누명 씌웠다면서요? 민지야, 그게 아니라,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병원 가요. 제가 서울 올라갈게요. 민지야, 엄마 말 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박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할머니가 이길 수 없어요. 당신이, 저는 20년간 이 일을 해왔어요.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제 사람들이 있어요. 박민재가 비웃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뭘 할 수 있겠어요? 조용히 사세요. 그럼 할머니도, 딸도 안전할 겁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만약 계속 이러시면 박민재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27명처럼 될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요? 정말 이길 수 없는 걸까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오키가 뒷문을 두드렸습니다. 희순아, 나야. 문을 열었습니다. 오키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희순아, 울지 마. 오키야, 나 못 이기겠어. 박민재는 너무 강해. 희순아, 오키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30년 은행원이 숫자로 못 이기겠어? 아직 안 끝났어. 하지만 증거도 없고, 검사도 없고. 희순아, 넌 가장 강한 무기가 있어. 뭐? 진실이야. 그리고 30년 경력이야. 오키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우리 다시 싸우자. 이번엔 다르게.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키 말이 맞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민재는 법을 이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른 방법을 써야 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 씨, 한 가지 계획이 있어요. 뭔데요, 할머니? 박민재를 직접 만나야 해요.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를 함정에 빠뜨려야 해요. 저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30년 은행원.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결국 숫자 앞에서 본심을 드러냅니다. 제가 미끼가 될게요. 마지막으로 오키, 수진, 그리고 저 세 사람이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박민재를 어떻게 함정에 빠뜨릴 거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할 거예요. 합의하겠다고요? 합의요? 네. 15억 중 5억을 주겠다고 하면 박민재가 올 거예요.
오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순아, 너무 위험해. 하지만 박민재를 끌어낼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녹음할 거예요. 제가 가방에서 작은 브로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옛날에 남편이 준 브로치예요. 여기에 초소형 녹음기를 달 거예요. 수진이 눈을 빛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생중계할 거예요. 생중계? 네. 유튜브 라이브요. 실시간으로 전국에 송출하는 거예요. 오키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럼 박민재가 증거를 조작해도 소용없어. 맞아요. 전국 사람들이 다 보는데 어떻게 조작해요? 수진이 즉시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가 달린 브로치, 유튜브 계정, 그리고 비상 연락망. 할머니, 위험하면 바로 이 버튼 누르세요. GPS 신호 나가요. 작은 목걸이였습니다. 준비됐어요. 이제 박민재한테 연락하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박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저 정희순입니다. 할머니, 박민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제가 졌어요. 그래요? 네. 더 이상 못 싸우겠어요. 합의하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마 생각하세요? 5억이요. 제 재산 15억 중 5억 드릴게요. 대신 고소 전부 취하할게요. 박민재가 웃었습니다. 할머니, 현명한 선택이에요. 내일 만나요. 변호사님 사무실에서요. 좋아요. 내일 오후 3시에 오세요. 혼자요.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50분에 라이브 시작할게요. 할머니가 사무실 들어가는 순간부터 전부 찍힐 거예요. 다음 날, 저는 브로치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작은 다이아몬드 브로치. 하지만 그 안에 카메라와 마이크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후 2시 50분, 수진이 유튜브 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제목 후견인 사기 조직 보스를 만나러 갑니다. 조회수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00명, 500명, 1000명.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실시간이에요? 할머니 조심하세요. 저는 박민재 법률사무소가 있는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12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브로치 카메라가 모든 걸 찍고 있었습니다. 복도, 사무실 문, 손잡이. 문을 열었습니다. 박민재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실시간 조회수가 5만 명을 넘었습니다. 합의서 가져왔어요. 박민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5억 받으시고 모든 고소 취하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민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왜 저였어요? 박민재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왜 하필 저를 타겟으로 잡았어요? 박민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그런 거 알아서 뭐해요? 그냥 서명하세요. 알고 싶어요.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박민재가 의자에 기댔습니다. 할머니가 조건에 맞았으니까요. 무슨 조건이요? 재개발 지역, 혼자 사는 노인, 재산 10억 이상. 박민재가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할머니처럼 완벽한 타겟이 어디 있어요? 실시간 조회수 10만.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저 새끼 미쳤네. 녹음되는 거 모르나? 신고했습니다.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그럼 앞에 27명도 같은 이유였나요? 박민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27명? 네. 지난 10년간 변호사님이 사기친 27명의 노인들요. 할머니, 무슨 헛소리. 헛소리가 아니에요. 전부 다 같은 수법이었죠. 후견인 계약,
위조 진단서, 재산 강탈. 박민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저는 브로치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보여요? 카메라예요. 지금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어요. 박민재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15만 명이 보고 있어요. 변호사님 말 전부 들었어요. 박민재가 책상을 쳤습니다. 이 할멈이 욕하세요. 그것도 다 찍히고 있어요. 박민재가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화면이 떴습니다. 실시간 조회수 20만. 그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당장 꺼요. 싫어요. 이거 불법이에요. 초상권 침해예요. 불법은 변호사님이 한 거예요. 27명 사기친 거요. 박민재가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마지막 경고예요. 당장.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박살났습니다. 쾅. 특수부 검사들이 돌입했습니다. 박민재, 후견인 사기, 노인학대, 공무원 뇌물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박민재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영장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당신 자백도 전부 녹화됐어요. 특수부 검사가 노트북을 보여줬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화면, 조회수 30만, 댓글 1만 개 이상. 전국 사람들이 다 봤어요. 당신이 27명 타겟으로 삼았다고, 완벽한 조건이었다고. 박민재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27명 전원 연락 왔어요. 고소하겠대요. 특수부 검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당신 끝났어요. 박민재가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났습니다. 밖에서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오키와 수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희순아, 할머니. 저는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30년 은행원이 숫자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이겼습니다. 그날 밤 유튜브 라이브 영상은 50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뉴스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후견인 사기 조직 보스 검거, 생중계로 자백 장면 포착, 27명 피해자 전원 고소, 피해액 총 250억 추정.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대단하세요. 박민재 평생 감옥 가야 해요. 우리 부모님도 조심해야겠네요. 3개월 후 법정. 박민재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준서는 징역 7년. 조직원 전원 실형. 저는 방청석에서 판결을 들었습니다. 옆에는 오키, 수진, 그리고 딸 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 말을 안 믿었어요. 괜찮아, 민지야.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할머니,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평범한 68세 할머니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혼자라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재개발 보상금 15억을 받았습니다. 그중 5억을 시니어 법률 지원센터 설립에 기부했습니다. 센터는 후견인 사기, 보이스피싱, 부동산 사기 등 노인 대상 범죄 피해자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센터장은 이수진, 법률 자문은 복귀한 한민우 검사.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27명 피해자 중 19명이 재산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분들도 오셨습니다. 정희순 할머니 덕분에 제 돈 찾았어요. 할머니가 용기 내주셔서 저도 고소할 수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센터가 문을 열 수 있었던 건 정희순 할머니의 용기 덕분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할머니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떨렸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은행원이었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일이 제 전부였죠. 그런데 은퇴 후 숫자가 저를 구했습니다. 통장 내역서 하나로 사기 조직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은 무기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평생 쌓아온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이깁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저는 오키와 함께 센터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기순아,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지? 응, 정말 힘들었어. 그래도 해냈잖아. 오키야, 너 없었으면 못했어. 무슨 소리야. 내가 해낸 거야. 오키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30년 은행원이 숫자로 이긴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그러게. 옥상 난간에 기대어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어딘가에 또 다른 정의순이 있을 겁니다. 사기꾼에게 속고 가족에게 외면당하고 혼자 두려워하는 노인이. 하지만 이제 그분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 아파트였습니다. 재개발이 끝나고 받은 새 집. 밝고 따뜻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민지였습니다. 엄마, 잘 들어가셨어요? 응, 방금 도착했어. 엄마, 다음 주에 제가 서울 올라갈게요. 같이 밥 먹어요. 그래, 민지야.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8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살며 사기꾼에게 속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은행원의 경험으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하지만 우리의 경험은 무기라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지금까지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